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의 아이들에 비해 학습하고 인지하는 속도가 느려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이번 시간에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도내 최초의 비영리 기관 느린소리의 최수진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느린소리와 센터장님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느린소리는 느린학습자들, 즉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느린소리는 느린학습자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지어진 기관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개념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네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보셨죠? 네네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오는 포레스트 검프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로만 본다고 하면은 70에서 85 사이에 경계에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성인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경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라는 개념도 완전히 이게 동일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조금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 안에는 경계선 지능인도 들어가 있고 학습 장애, 학습 부진, 그리고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무래도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학습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아동 청소년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서는 느린 학습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네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학습 장애라든가 ADHD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학습 장애는 지능 지수가 정상 범주에 있는데 뭐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특정 학습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이들을 말을 하고요. 네. ADHD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주의 산만하던가 네. 과잉 행동을 일으키는 이들을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얘기인데 의학적으로 이제 ADHD들은 ADHD와 그 보이는 주의 산만함과 경계선 지능인들이 보이는 주의 산만함은 다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국어책 몇 페이지를 펴봐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만해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ADHD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건데 10명 중 1명꼴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추산치이기는 한데 평균 IQ 검사를 했을 때 그 지능 지수가 70에서 85 사이다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13.6%가 전체 인구의 13.6%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3, 4명 꼴의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인이고 느린 학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좀 발견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는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제 뇌에 문제가 있다던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느리게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학령기에 학교 들어갈 때 한글 공부나 뭐 이렇게 아이를 지도함에 있어서 그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갔어도 그냥 느리게 크는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유치원이나 선생님들이 권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계선 지능인들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학령기 때는 학습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 청년이 됐을 땐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학령기 아이들이 솔직히 학습을 못 따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네네.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특징 중에 쉽게 말해서 낄낄 빠빠라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판단력이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던가 분명히 말을 했을 때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친구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마주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따돌림이라든지 놀림이라든지 심지어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도 많이 교사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하지만 저희 아이도 처음에 학교 갔을 때 느린 학습자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교육청에 건의드리는 게 교사 필수 연수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 방법에 대해서 교사 연수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경계선 지능 아이들과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한 반에서 어떻게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비경계선 아이들한테만도 이렇게 받아들여달라고 강요를 하는 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통합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또래관계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어려움을 훨씬 이제 가중시키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 자체도 낯설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느린지 어떤지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교육을 시켜드린다던가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한다던가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알린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을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정상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학령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인지적으로 조금 낮아요. 인지 치료라든가 그리고 ADHD나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병원 치료나 행동 치료를 받는다든가 감각 통화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학령기 때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일반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의 경험이 많고 꾸중이나 이런 반복적인 그 정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치료 지원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게 그 눈높이에 맞는 진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에는 그거에 따라서 자립 지원이 돼야 돼요. 훈련은 됐지만 장애인들처럼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장애인으로 분류된 거는 또 아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네. 정상적인 활동 자체는 사실상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된 계층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할까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복지나 지원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사각지대예요. 경계선지능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에도 안 들어가고 비장애도 안 들어가서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법제화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조례가 돼야 된다. 근데 법제화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계속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강원도나 춘천시에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라도 제정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안정적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관련 조례가 뭐 만들어졌다거나 뭐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계속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좀 되셨죠? 그런 요청을 드리신 지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1월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고 5월에는 지원 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의원분들이나 지금 육동환 시장님이나 도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네네. 계십니다. 그리고 허영 국회의원님께서는 이제 법제화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의원님도 계세요.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10월에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네.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근데 조례만 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조례에 맞춰서 정책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좀 해서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이 좀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나 지자체 혹은 교육 당국의 지원 프로그램은 따로 아직까지 마련된 거는 없습니까?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학습 클리닉이라고 해서 학습 부진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은 학습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습 이외에 또래 관계라든가 사회성 훈련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경계선 네네. 지능인들을 위해서 6월에 개소를 하였거든요. 그 100% 이제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강원도나 춘천의 경우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6월이면은 올해 6월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네네. 건데 서울에서도 이렇게 느리게 이런 단체가 발족이 됐다면 강원도에서도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는 없을 상황이긴 하네요, 사실. 네, 근데 저희는 조금 속도를 붙여서 서울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서울에만 경계선 지능인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7월 13일에 저희도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사단법인 늘봄 청소년이라는 단체에서 부설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정책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100% 이제 후원금이라든가 네네. 공모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셨나요? 저희가 활동 기간은 길진 않았는데 정말 지역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회도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양육자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하였고요. 무엇보다 부모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매월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토요 활동 프로그램이 라든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거 부모 모임이에요. 지금 원래 저 혼자서 시작했지만 이제 30명의 부모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청년층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부모 모임을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저는 처음 부모 모임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앉자마자 부모님들이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를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부모님은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가 왜 우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네. 그 아픔을 다 아는 거죠.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다 반응을 하고 네. 우느라고 말씀을 하지 못해도 그 말 속에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도 이거를 얘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쪽에 얘기를 하면 그냥 느릴 뿐이야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장애인 부모 쪽에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정도만 돼도 되겠다. 그렇죠. 당연한 네, 얘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들의 아픔도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느리다는 거를 이해해 주는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함께 모여서 좀 해결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조례에 담겨야 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0월에 이제 발표가 네네. 발의가 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야 될까요? 조례가 두리뭉실하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례 안에는 부모의 지원이라든가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례에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나와 있던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조는 하지만 저희 부모라든가 실질적인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분이 구체화가 돼야 되는지를 함께 의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네.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확실하게 캐치를 하고 조례를 네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 외에도 또 필요한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가 보여지는 거는 이거는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그리고 지금 청년인 경우에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이 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사회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이나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뭔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 MOU도 체결을 하고 저희 자문위원으로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공동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가 이제 무척 중요한 일일 테니까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관심을 당연히 또 더 가져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들을 위해서 좀 시민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부탁을 좀 네. 드릴게요. 저는 부모님들께 항상 마지막으로 부모 교육을 하거나 이제 홍보를 할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이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민하게 바라봐서 조기 발굴을 하고 조기 개입이 된다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느린 소리라고 치시면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늘 열려 있으니까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이나 이제 지자체에 바라는 것은 저희 그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서 실태조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경계선 지능인들이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강원도에서도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좀 마련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경계선 지능인 중점지원센터 느린소리 최수진 센터장과 함께한 헬로이시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